1849년 6월 6일 창덕궁 중의당에서 한 젊은 왕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겨우 23세. 하지만 놀랍게도 궁궐안 그 누구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인 대왕 대비 순원 왕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조정의 대신들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또 왕이 바뀌는구나 하며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이 왕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죽음조차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쥔 소수가 나라 전체를 사유물처럼 다루던 시대, 그 한복판에서 꼭두각시로 살다간 한 젊은이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조선이라는 나라 어떻게 완전한 파멸로 몰고 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죽음에는 독살 의혹이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누가 왜 23세의 젊은 왕을 죽였을까요? 그의 이름은 헌종, 조선 제24대 임금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용상에 앉아 화려한 용포를 입었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밥 한 끼 먹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 지킬 수 없었던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정조와 아버지 효명세자의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은 천재였지만 권력을 독점한 외척 세력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하고도 슬픈 인생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헌종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조선의 어둠을 알아야 합니다. 18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군주 중 한 명이었던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신하들을 호령하던 정조의 죽음은 조선의 거대한 권력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는 너무 어렸고,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왕비의 친정 가문, 즉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필두로 한 안동 김씨 가문은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나라의 많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후에는 풍양조씨 같은 다른 외척 가문도 차례로 판에 뛰어들어 정조 이후 60여 년 동안 몇몇 외척 가문들이 번갈아 가며 조선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도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치면 몇몇 재벌 가문이 정부의 핵심 장관 자리를 돌아가며 차지하고, 대통령은 이름만 있을 뿐 아무 권한도 없으며, 국민의 세금과 이권은 결국 그 가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이런 시스템이 오랜 세월 지속되었습니다. 의정부, 비변사, 육조의 요직은 안동 김씨를 비롯한 외척 가문의 사람들로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과거 시험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돈과 인맥으로 합격자가 정해지는 장사판이 되었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고, 돈 주고 관직을 산 탐관 오리듬은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입니다. 순조의 맏아들이었던 그는 할아버지 정조를 닮아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문학, 예술, 정치 감각 모두 비범했습니다. 1827년, 순조는 19세의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효명세자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소외되었던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과감하게 처벌했으며, 할아버지 정조의 개혁 정신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잠시나마 조선 조정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대리청정 3년 만인 1830년, 22세의 천재 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공식 사인은 각혈 후 병사였지만 당시부터 안동 김씨에 의한 독살 의혹이 입에서 입으로 떠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오가지만
명확히 입증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너무 이른 나이에 꺾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헌종, 즉 이화는 바로 이 비운의 천재 효명세자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불과 4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그는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세자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1834년 순조마저 세상을 떠나자 7살의 어린 이화는 조선의 24대 임금 헌종으로 즉위합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된 대관식은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수백 명의 문무백관들이 품계에 따라 뜰에 도열했고 궁중 악사들이 연주하는 장엄한 음악이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커서 몸에 맞지 않는 붉은 용포를 입고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거대한 용상에 앉아있는 7살 소년의 얼굴에는 왕의 위엄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마저 떠나보낸 어린아이의 슬픔과 눈앞에 펼쳐진 낯설고 위압적인 풍경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바로 옆에는 할머니 순원왕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인자하기보다는 차갑고 엄격해 보였습니다. 용상 아래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는 수백 명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낯설었고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전하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들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왕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헌종의 즉위와 함께 할머니 순원왕후의 수렴 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도 정치의 절정기를 의미했습니다. 어린 헌종에게 허락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의 모든 일상은 감시와 통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책을 읽고 어떤 말을 하고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모두 대왕 대비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를 모시는 상궁과 내시들은 왕의 충복이 아니라 외척 가문이 심어놓은 감시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단옷을 입고 팔도에 진미가 올라오는 수라상을 받았지만 또래 아이들이 누리는 작은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순원왕후를 비롯한 세도 가문에게 헌종은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살아있는 도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헌종이 총명하고 유능한 군주로 성장하여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왕은 국정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학문을 멀리하며 자신들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어리석은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헌종의 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왕 교육은 있었지만 스승들은 세도 가문의 눈치를 보며 왕에게 깊이 있는 학문이나 군주로서의 통찰력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헌종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찾는 천재였습니다. 그의 혈관 속에는 할아버지 정조와 아버지 효명세자의 비범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들이 가르쳐주는 형식적인 공부에 만족하지 않고 밤늦도록 홀로 책에 파묻혀 경전과 역사를 탐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읽으며 무엇이 올바른 군주의 길인지, 자신의 할아버지 정조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배우며 스스로 제왕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술 분야에서 아버지 효명세자를 닮은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글씨와 그림에 매우 능했습니다. 그의 서체는 힘이 있고 깊이가 넘쳤으며 특히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의 독특한 서체를 깊이 연구하여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해낼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헌종은 추사의 글씨를 얻기 위해 애썼고 추사 역시 어린 왕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이 뛰어난 총명함은 그에게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는지를, 자신을 둘러싼 저 신하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마땅히 저들을 벌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의 자신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 사이에 이 거대한 괴리, 이 끔찍한 무력감 속에서 어린 왕의 내면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상처를 입으며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명함 때문에 다른 어리석은 왕들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을 느껴야만 했던 비운의 천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841년, 헌종의 나이 15세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라 왕이 15세가 되면 수렴청정을 거두고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7년간 철권 통치를 해왔던 대왕 대비 순원 왕후도 더 이상 수렴청정을 계속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헌종은 형식적으로나마 나라의 유일한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헌종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피어올랐을까요? 이제 지긋지긋한 할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렴청정에 발만 거두었을 뿐 그를 둘러싼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는 비록 수렴청정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사건건 국정에 개입했습니다. 조정의 많은 요직은 여전히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외척 가문들이 굳건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갓 친정을 시작한 15세의 어린 왕을 진정한 군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종이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그들은 아직 국정 경험이 부족하시니 원로 대신들의 뜻을 따르셔야 합니다. 라며 교묘하게 그의 뜻을 꺾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려 하면 그는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니 믿을 수 없습니다. 라며 은근히 반대했습니다. 그의 모든 시도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친정은 시작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정점에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그의 인생 첫 번째 비극, 바로 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41년, 헌종의 나이 15세, 형식적인 친정이 시작되자마자 조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왕의 국혼,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성인이 되었으니 마땅히 가정을 꾸리고 후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분의 이면에는 누구의 딸을 왕비로 앉힐 것인가를 둘러싼 세도 가문들의 추악하고도 치열한 권력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절대 권력자는 단연코 헌종의 할머니인 대왕 대비 순원 왕후와 그녀의 친정인 안동 김씨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왕비 간택은 자신들의 권력을 다음 세대에까지 안전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가문의 여인이 왕비가 되어 왕의 총애를 얻고 심지어 왕자를 낳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비 간택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습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간택에 참여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핵심 인물이자 영의정을 지낸 김조근의 딸이 만장일치로 새로운 왕비, 즉 효현 왕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안동 김씨가 자신들의 권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신랑이 될 헌종의 의사는 단 한마디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평생 배필이 될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린 헌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제 자신의 할머니, 어머니에 이어 아내까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외척 세력의 일원이라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과 왕비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헌종과 효현 왕후 두 사람은 부부이기 이전에 서로 다른 정치적 운명을 짊어진 외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헌종은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나 다름없는 왕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비의 얼굴에서 자신을 옥죄는 안동 김씨의 그림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효현 왕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가문의 명령에 따라 왕을 감시하고 가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삶을 강요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침실에서 아마도 가장 외롭고 서먹한 밤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행한 정략 결혼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너무나도 빨리 막을 내립니다. 혼인한 지 불과 2년 만인 1843년 가을, 16세의 어린 왕비 효연 왕후가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갑자기 병을 얻어 며칠 만에 위독해졌다고만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 정확한 병명이나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역시 훗날 헌종의 죽음처럼 또 다른 의혹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17세의 헌종을 깊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정략 결혼이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을 유일한 말벗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척들에게 왕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권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국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두 번째 전쟁이 이제 막 죽은 어린 왕비의 시신 앞에서 잔인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조선의 조정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동 김씨의 독주가 아니었습니다.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 조씨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온 풍양 조씨가 이번 기회에 국모의 자리를 차지하여 안동 김씨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오겠다며 정면으로 도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왕비 간택령이 다시 내려지자 두 가문은 사활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가문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한 처녀들을 골라 궁으로 들여보냈고 최종 간택권을 쥔 대왕 대비 순원 왕후를 설득하기 위해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종은 완벽한 구경꾼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그저 어른들의 싸움 끝에 골라주는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추악한 싸움의 결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가문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는 서로 정면 충돌 끝에 둘 다 너무 깊게 왕비 자리를 독점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제3의 가문을 앞세우는 타협을 택합니다. 그 결과 남양 홍씨 가문의 인물이 왕비로 뽑힙니다. 바로 남양 홍씨 홍재룡의 딸이 새로운 왕비 효정 왕후로 책봉되었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는 서로 한 발 물러나는 대신 다른 이권과 실질적인 권력을 나눠 갖는 정치적 거래를 한 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남양홍 씨 출신의 왕비가 들어왔지만 그 뒤에서는 여전히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외척 세력이 권력 지형을 주물렀습니다. 이로써 헌종은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그리고 새로 왕비가 된 남양홍 씨 가문까지 당시 조선을 좌우하던 여러 가문들에 의해 사방이 포위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비인 효정 왕후와의 관계 역시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이기 이전에 자신의 가문과 외척들의 이해관계를 안고 궁에 들어온 정치적 존재였습니다. 두 번의 결혼을 통해
헌종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은 불신과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내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도구이자 또 다른 감시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정착하지 못한 채 텅 빈 궁궐을 외롭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메마른 마음에 운명처럼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채 정치와 사랑 모두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던 헌종의 삶에 마침내 한 줄기 달빛과도 같은 위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후궁 경빈 김씨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경빈 김씨, 그녀의 본명은 김순화입니다. 그녀는 안동 김씨나 풍양조씨 같은 막강한 권세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광산 김씨 가문 출신으로 당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안동 김씨, 풍양조씨와는 거리가 있는 비교적 변방의 양반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치적 계산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헌종의 눈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헌종이 어떻게 그녀를 만나 그토록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궁궐의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서 권력의 때가 덜 묻은 그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헌종의 상처 입은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헌종이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그에게는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을 넘어선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반란이자 탈출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도 가문이 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헌종이 왕이 아닌 인간 이환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 스스로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1847년 헌종의 나이 21세, 그는 자신의 유일한 사랑 경빈 김씨를 위해 창덕궁의 가장 깊고 조용한 곳에 새로운 집을 지어 선물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족들이 살았던 공간으로 유명한 낙선제입니다. 낙선제는 조선의 다른 궁궐 전각들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화려한 단청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린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구조 역시 거대한 궁궐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대부들이 살던 아늑한 사랑채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곳은 왕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한 명의 선비가 책을 읽고 사색하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 헌종은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낙선제에서만큼은 왕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읽는 평범한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낙선제는 그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억압하는 모든 정치적인 것으로부터의 도피처이자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그가 자신의 의지로 창조해낸 작지만 완벽한 그만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경빈 김씨와 함께 비록 짧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헌종의 이 작고 소박한 행복마저도 편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왕이 왕비들을 멀리하고 후궁인 경빈 김씨만을 총애한다는 소문은 곧 궁궐 전체에 퍼졌고 이는 여러 외척 가문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와 안동 김씨, 그리고 중전인 효정 왕후의 외가, 그리고 다른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경빈 김씨는 자신들 가문의 권력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경빈 김씨가 헌종의 아들, 즉 다음 왕이 될 원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왕의 외척이라는 막강한 권력은 모두 경빈 김씨의 가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은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고 몰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낙선제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암투와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외척 가문들은 자신들의 가문 출신인 왕비에게 어떻게든 전하의 마음을 사로잡아 회임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경빈 김씨를 깎아내리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녀를 끊임없이 감시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음식에 독을 탈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헌종은 자신의 유일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추악한 암투와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경빈 김씨를 더욱 아끼고 보호했으며 그녀의 거처인 낙선제를 아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성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노력은 오히려 외척들의 질투와 경계심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낙선제는 이제 사랑의 공간인 동시에 또 다른 치열한 정치적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정점에는 왕으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후사를 잇는 것은 선택이 아닌 가장 신성하고 무거운 의무였습니다. 특히 헌종에게 아들을 낳는 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자신을 옥죄는 지긋지긋한 세도 정치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들을 낳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태어나는 순간 헌종은 더 이상 힘없는 청년 왕이 아니라 다음 왕의 아버지, 즉 국본을 둔 강력한 군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도 풍양 조씨도 다른 세도가들도 감히 미래의 왕이 될 왕자의 아버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한 정치적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계자 문제는 그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여인들은 사랑의 대상이기 이전에 왕자를 잉태해야 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2명의 왕비를 맞이했지만 그들과의 합궁은 사랑의 행위라기보다는 후사를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치러지는 고통스러운 의무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매일 밤 그는 할머니인 대왕 대비의 서늘한 눈초리와 장인들의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시선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 경빈 김씨에 대한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한 명의 여인으로서 아끼고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 주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사랑에는 왕자를 낳아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달라는 절박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경빈 김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압박이었을 것이고 두 사람의 사랑을 순수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잔인한 족쇄가 되었을 것입니다. 헌종의 후사 문제는 단순히 그 개인의 고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궁궐의 모든 여인들을 왕의 아들을 낳기 위한 전쟁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선실록에는 헌종이 20을 넘어서면서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자주 시름시름 앓았고 때로는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자리에 눕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그의 증상은 주로 피로감, 식욕 부진, 그리고 결핵과 유사한 기침과 미열 등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병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와 외척들의 감시 속에서, 청년이 되어서는 여러 외척 가문의 권력 다툼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그의 정신은 끊임없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켰고 결국 그의 젊은 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궁녀들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온갖 귀한 약재를 달여 올렸지만 그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병의 근원은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 그리고 왕이라는 이름의 굴레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849년 여름, 헌종의 병세는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그는 창덕궁의 중의당에서 23세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를 세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겨우 23세 떠난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조선 왕조 역사에 커다란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의 사인은 오랜 지병으로 인한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직후부터 한양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이 독살당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일부 연구자들과 대중 사이에서는 그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종 독살설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세력은 단연코 안동 김씨입니다. 그들에게는 헌종을 죽여야만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황과 권력 구조에 기초한 추정일 뿐 사료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헌종은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안동 김씨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외가 중 하나였던 풍양 조씨 인물들을 중용하는 등 일부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도록 판을 깔면서 안동 김씨의 독주를 막으려 했습니다. 만약 헌종이 더 오래 살아서 풍양 조씨나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안동 김씨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면 오랫동안 계속된 권력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헌종이 사랑했던 후궁 경빈 김씨에게서 아들이라도 태어났다면 그것은 안동 김씨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세력은 안동 김씨였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왕이 죽자 다음 왕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은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 대비 순원왕후, 즉 안동 김씨의 중심 인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실과는 촌수도 멀고 정치적 기반도 전혀 없는 강화도의 시골 총각이었던 이원범을 새로운 왕으로 내세웁니다. 이로써 안동 김씨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줄 완벽한 허수아비 왕을 다시 한번 손에 넣고 권력을 성공적으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확한 물증이 없는 심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효명세자가 안동 김씨를 위협하던 바로 그 시점에 20대 초반의 나이로 의문스럽게 사망했다는 역사적 전례를 떠올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에 이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만으로 독살이 확실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능성 문제로 받아들이고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헌종은 병으로 죽었든 누군가의 음모 속에서 죽었든 결국에는 평생 동안 그를 옥죄 그 거대한 세도 정치라는 시스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젊은 왕의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한 시대가 완전히 파멸했음을 알리는 슬픈 종소리였습니다. 1849년 6월 23세의 젊은 왕 헌종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법도에 따라 장례 행렬은 더할 나위 없이 장엄하고 성대했습니다. 수천 명의 문무백관들이 흰 상복을 입고 곡을 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길게 엎드려 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슬픔의 행렬 속에서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은 과연 몇 방울이나 있었을까요? 안동 김씨 세력에게 헌종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회이자 새로운 권력을 창조할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헌종의 어머니 신정 왕후 조씨와 풍양 조씨 세력에게 그의 죽음은 쓰라린 패배이자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들 가문의 부흥을 이끌어줄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고 이제 다시 안동 김씨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굶주림과 수탈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왕의 죽음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왕의 존재는 너무나도 희미했고 그의 죽음이 당장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거나 가혹한 세금을 덜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헌종의 죽음을 진심으로 사무치게 슬퍼한 사람은 그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경빈 김씨와 낙선제에서 그들을 모시던 궁녀들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헌종이 세상을 떠나자 경빈 김씨는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왕은 사라졌고 그녀는 이제 궁궐에서 가장 힘없고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대비 순원 왕후는 그녀를 당장 내쫓기보다는 신분을 유지한 채 조용히 살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경빈 김씨는 결국 궁을 떠나 한양 안국동과 순화궁 등 별당에서 조용히 지내며 긴 세월을 보냅니다. 낙선제는 더 이상 그녀의 실제 거처는 아니었지만 헌종이 자신을 위해 지어준 그 집은 평생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가장 따뜻하고도 아픈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늘 낙선제를 떠올리며 23세에 멈춰버린 자신의 왕을 추억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헌종이 죽은 뒤 무려 58년이라는 긴 세월을 더 살다가 1907년에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는 헌종의 시대 이후 조선이 어떻게 몰락해 갔는지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산 증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철종의 시대를 그리고 세도 정치를 끝장낸 흥선대원군의 등장을, 강화도 조약을 통한 조선의 개항을,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을, 그리고 명성황후의 비극적인 죽음을, 대한제국의 선포와 그 허무한 종말을, 그리고 마침내 나라가 일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을 한 시대의 생존자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역사의 흐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녀는 아마도 헌종이 살아 있었다면 그 총명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자신의 왕이 이 모든 비극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혹은 적어도 다른 길을 열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낙선제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의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곳은 헌종과 함께 쓰러져간 가능성이던 역사에 대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기념비로 남아 격동의 시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헌종의 죽음 직후로 돌려보겠습니다. 헌종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조선의 모든 권력은 법적으로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대비 순원 왕후 김씨였습니다. 순조의 왕비이자 헌종의 할머니였던 그녀는 이제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권한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한 가문의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왕을 만드는 사람, 즉 킹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안동 김씨의 신하들은 족보를 삭삭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위 계승 서열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최적의 후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레이더에 한 인물이 걸려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원범, 강화도에 살고 있는 한 몰락한 왕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원범, 훗날 조선의 25대 임금 철종이 되는 이 인물은 안동 김씨가 찾던 조건에 놀랍도록 부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비극의 왕자 사도세자의 서자였던 은원군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은원군은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갔다가 사사되었고, 그의 집안은 오랫동안 유배지에서 소외된 왕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원범은 바로 그 강화도에서 왕족이라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한 채 형과 함께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서당에서 기본적인 글 읽기와 쓰기를 배우긴 했지만 본격적인 유학 교육이나 정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궁궐의 법도나 정교한 국정 운영에 대해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치적 기반도 자신만의 세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인물을 왕으로 앉히면 왕권이 강해질 위험 없이 외척이 국정을 계속 조종하기에는 더없이 편했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왕후의 결정이 내려지자 영의정을 비롯한 조정의 최고 대신들은 왕을 모셔오기 위한 행렬을 꾸려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강화도의 허름한 초가집에 살고 있던 이원범과 그의 가족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집을 둘러싼 수많은 군사들과 화려한 복장의 대신들을 보고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또다시 영모에 휘말려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원범은 자신을 잡으러 온 포졸들이라고 생각해 뒷마당의 장독대 뒤로 숨어버렸고, 그의 형은 우물에 몸을 던지려 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영의정 정원용은 텅 빈 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장독대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19세의 청년 이원범을 발견한 그는 그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종묘사직이 위태롭사옵니다. 부디 옥좌에 오르시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전하라 부르며 절을 하는 이 기괴한 상황을 순박한 시골 청년 이원범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라며 손사래를 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대신들이 흙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장차 왕이 될 사람은 그들을 피해 숨어버리는 이 웃지 못할 풍경. 이것은 세도 정치가 만들어낸 조선 왕조의 권위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양으로 끌려오다시피 한 이원범은 철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철종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던 탓에 궁궐의 법도와 정교한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한자 투성이의 상소문과 정무 문서들은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신하들의 해석과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안동 김씨를 비롯한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들의 가문 출신인 김문근의 딸을 또다시 왕비로 앉혀 왕의 침실까지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국정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이 미숙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나라의 실제 권력을 이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독점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외척 세력의 부패와 전횡은 극에 달했습니다. 매관매직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삼정의 문란은 더욱 심해져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종은 왕권이 약한 데다 정치적으로도 의존적인 위치에 있었기에 이 거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1862년 마침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맙니다.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봉기는 억압받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순식간에 삼남 지방을 거쳐 전국적인 밀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전국 70여 개의 지역에서 농민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관할을 습격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단했으며 자신들을 억압하던 양반과 지주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놀랍게도
이 거대한 저항 앞에서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외척 세도 정치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헌종의 죽음 이후 한층 공고해진 세도 정치라는 시스템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분노의 불길에 스스로가 삼켜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조선이 이처럼 내부적인 부패와 혼란으로 자멸하고 있는 동안 나라 밖의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헌종이 죽고 철종이 재위하던 1850년대와 60년대 초반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시아를 향한 침략의 마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시기였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의 패배에 이어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거대한 내전이 일어나 나라가 두 동강 나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의 위협 앞에 200년간의 쇄국 정책을 포기하고 강제로 개항했고, 이는 곧 낡은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메이지 유신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바다에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 모를 서양의 배, 즉 이양선이 연안에 출몰하여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파도가 조선의 문 앞까지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대격변 앞에서 조선의 지배층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폭풍에는 거의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밀란을 어떻게 진압하고 이 혼란을 틈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과 이권을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헌종의 재위 15년, 그리고 철종의 재위 14년, 이 약 30년의 시간은 조선이 세계사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효명세자나 헌종 같은 개혁군주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부국 강병책을 추진했다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헌종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 이후 강화된 세도 정치는 조선을 세계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고립시켰고, 다가오는 제국주의의 파도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침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헌종의 개인적인 비극은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세계사의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민족사적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헌종의 삶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를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과 군주로서의 책임을 묻는 시각입니다. 희생양로는 그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외척 세도 정치라는 거대한 괴물에 의해 짓밟힌 비운의 천재였다고 변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시와 통제 속에서 자랐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보다 타인의 결정에 끌려다닌 삶이었으니 그에게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책임론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효명세자나 할아버지 정조처럼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으며 예술과 사랑 속으로 한 발 물러나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나라를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왕이라면 끝까지 싸워야 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발버둥이라도 더 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가장 정확한 판결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많은 유죄일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고통은 충분히 동정할 수 있지만 파멸에서 공동체를 구하지 못한 군주로서의 공적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리더의 무력함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부패한 시스템이 개인의 재능을 어떻게 짓밟는지, 그리고 격변의 시기에 허비한 잃어버린 시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결국 헌종의 이야기는 승리한 영웅의 서사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으로 살지 못했고, 총명했지만 뜻을 펼치지 못했으며,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동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라는 거울을 통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고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역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헌종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는 비운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 무능한 군주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헌종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헌종의 비극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